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목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전체 70%인 9천 명에 육박하며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강한 처벌을 거듭 강조했는데 의사협회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비이재명계, 비명계의 반발과 공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어젯밤 첫 당내 경선 결과 광주와 전북, 제주 현역 의원 5명이 탈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의 서울 서대문 을 등 수도권 공천을 발표했고 공천 배제 대상인 하위 10% 현역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를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규제를 20년 만에 대거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개발을 원천 차단하다시피 했던 환경평가 1, 2등급 구역도 해제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총선 표심잡기란 지적도 나옵니다.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프레스룸 라이브 유튜브 채팅창에서 활발하게 토론하시면요. 시청하는 재미가 2배, 3배가 되니까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 공천 관련 표현이요. 잡음에 이어서 갈등, 이제는 파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천 파동. 비명, 친문 학살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하는데 심상치 않다에서 이제 심각하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당 원로격입니다. 김부겸, 정세균 이 총리도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이제 공천 문제 때문에 이제 비판하고 나섰는데 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결자 해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이 민주당 공천,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는 이 시스템 공천은 객관성이 많이 훼손이 됐고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당이 사분오열되고 신뢰를 잃으면 국민의 마음도 잃고 결국에는 입법부도 넘겨준다고 우려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하라면서 이 결자 해지 방법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네네. 일단은 두 전직 총리가 이재명 대표 책임론 제기를 했습니다. 공천 잡음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들도 총선 역할론 없을 거다. 뭐 이렇게 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대표를 상당히 좀 압박을 했습니다. 해결하라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당 원로가 나서서 공천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에게 이렇게 압박을 한 사례가 있었나 싶어요. 거의 안 보입니다. 저도 기억에. 그런데 이분들의 어떤 움직임을 한번 기억해 보시죠. 이분들이 당의 어떤 사안마다 개입을 한 적은 없어요. 그죠? 네. 그만큼 신중하고 원로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을 전부 다 끌어안으면서 관망하면서 점잖게 아니 뭐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메시지를 늘 내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직접 나서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잡아라. 그리고 만약에 바로잡히지 않으면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위의 발언을 했다는 건 그만큼 지금 이 당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뜻으로 보이고 또 이 두 사람 말고도 전직 국회의장들, 무인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 국회의장들마저도 지금 목소리를 따로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거예요. 이런 기사가 나오자마자 지금 공식적이진 않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찬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그럼 하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네. 저는 이게 공식적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네. 선대위원장을 한다 만다가 아니라 당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어쨌든 봉합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가 할 얘기를 한꺼번에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씩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진 변호사님, 일단은 이종훈 실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김부겸 총리가 전직 3명의 국회의장들을 만났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논의가 좀 얘기를 했다고 하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그리고 임채정, 김원기,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21일에 만났는데요. 만나서 이 하위 20% 통보에 비명계가 대거 포함된 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 대표에게 공정한 공천을 촉구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출국을 해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이 뜻에는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전직 총리와 이 원로들까지 불공정한 공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재명 공천에 대한 우려가 야권 전체로 번지는 모양새로 비화가 됐고요.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전직 총리들 그리고 전직 국회의장들이 지금 연달아 나섰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 퇴진하라, 비대위 구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공천 상황이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뜻이 우세할 것 같은데 당 상황 어떻습니까? 뭐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요. 예, 이건요 공천 때마다 늘 있는 일이었습니다. 늘 있다.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2020년에 저와 경선했던 분이 서류 심사에서 컷오프 됐어요. 그런데 전직 국회의장과 또 이 원로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살아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왜 조용하고 지금은 문제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이재명 체제가 좀 허약한 측면이 있고요. 야당이라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은 2016년도에 만든 방식입니다. 2016년도에 그 당시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입니다. 네. 특유의 카리스마로 당을 장악했습니다. 2020년에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2020년하고 지금은 룰이라든가 방식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때 이해찬 대표가 했습니다. 완벽하게 당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엔 또 여당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보면은 마찰이 덜하지 않습니까? 공천 낙선자들에게 갈 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그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공천을 못 받고 내몰리면 정치적으로 매장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대상자들이 극단적인 지금 행동을 하고 그리고 또 이 원로들에게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전화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원로들이 오랜 인간관계들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요. 물론 개중에는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갈등이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습하는 과정이 얼마나 또 매끄러운가 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실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씀 듣다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을 장악하려는 과정이다라고 좀 해석을 하면 되는 걸까요? 당을 장악한다라는 표현은 좀 과하고요. 네.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정당이 운영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원에 의해서 뽑혔기 때문에요. 네. 그 과정에서 과거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공천을 하잖아요. 근데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세력이 굉장히 크게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친명이라고 하는 세력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2020년에 이해찬 대표 체제가 그렇게 강력했던 이유는 이해찬 대표가 주류 중에 주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 완벽하게 장악이 된 거였거든요. 저는 뭐 이런 갈등은 뭐 어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원로들이 비판한 만큼 수습 과정에서도 같이 참여해서 수습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제가 역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종훈 실장님, 아까 네. 이해찬 전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는 검토하는 방안이 좀 검토 중이다. 이런 얘기 아까 좀 언급하셨었는데 네. 전직 총리들,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가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간다는 뭐 사실 관측 이런 것도 있었는데 네네. 이해찬 전 대표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네. 좀 선회했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없어요. 선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총리와 국회의장들의 반발이 아니거든요. 네. 그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대위원장 안 하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크게 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선대위원장의 역할이 공동선대위원장의 역할이 사실상 상징적이거든요. 힘을 실어주거나. 그렇죠. 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당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드러낸 셈이 됐잖아요.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지금 이 당이 선거를 맞이한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가지 제가 덧붙일 말씀은 이겁니다. 2020년 이해찬 대표가 똑같은 어떤 시스템으로 할 때와 다른 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지만 하나는 뭐냐면 이해찬 대표에게 전권이 주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해찬 대표가 사심이 없다라고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불출마 선언도 했고요. 자기 계파를 특정적으로 막 세우고 해서 이 당내 이해찬 계파가 이렇게까지 공천을 받고 있어라는 소리가 단 한마디도 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이 솔선수범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당의 전통이 정적을 어느 정도는 예우를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공천 받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에요.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경선에서 계속 두 번이나 붙습니다. 2012년, 2017년. 근데 2018년에 경기도지사 물론 자신이 전해철 의원하고 붙어서 당당하게 됐지만 그러나 공천 배제되지는 않았거든요. 최소한 저는 박용진 의원과 관련된 지금 비판은 왜 나오냐면 박용진 의원과 당권 경쟁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사실 서로 부딪혔거든요. 그렇다면 박용진 의원이 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당내에서는. 근데 바로 그다음에 총선에서 10%다. 이러니까 물론 오해의 여신이 있겠죠. 아무리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신은 어쨌든 그렇게 공천도 받고 경기도지사가 됐으면서 자신의 정적이라고 하는 자신이 당권을 잡았을 때 정적이라고 하는 박용진 후보를 저렇게 한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어쨌든 아까 박재영 부원장님 말씀하시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있어서 뭐 크게 여당이기도 하니까 문제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실 좀 불출마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조금 민주당과 정치적 다른 상황이 부분 다른 거죠. 그걸 똑같이 이야기하시면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대선 때 경쟁했던 사람을 공천이 지금 뭐 어려운 상황, 점수가 적게 나왔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는 결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경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쟁에서 지고 나니까 검찰권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탄압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런 비판을 하면 윤석열 대통령 쪽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검찰 법률적인 절차가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당 운영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왜 박용준 의원을 배려해? 박용준 의원을 배려하는 게 시스템을 헝클어뜨리는 거예요. 민주적이지 않은 거예요.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 언론에서 평론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저 국회의장 하시는 분들, 총리 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실무자 안 해보고요. 당의 시스템 구축 안 해봤으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개인에게 아이디를 줘가지고 직접 들어가가지고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한테 아이디 부여되고요. 당직자한테 아이디 부여되고요. 그다음에 보좌관한테 아이디가 부여돼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스템은 존재하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당의 구성 요소가 당원들이 친명이 많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이렇게 비판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절차가 부정이 있었다. 시스템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평가 방식도 그럼 사실 의견이 분분한데 한번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이 비명 학살, 친문 학살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친문한 의원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최근 당 상황에 대해서 우려가 크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다른 친문 의원, 이제는 문 전 대통령이 좀 입장을 내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재영 부원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은 정치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친문 의원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공천 받는데 유리하게 되고 싶다? 이렇게 정치하시면 안 되죠. 지금 민주당 내에 가장 큰 어른이 문재인 대통령이고 현재 그리고 또 미래를 보는 지도자가 이재명 대표인데 두 사람의 갈등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이번에 떨어졌던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서 한 5, 6명 됩니다. 그중에 광주의 이영석 의원, 윤영덕 의원, 그다음에 제주도의 송재호 의원 다 친명입니다. 친명인데 떨어졌어요. 경선에서. 제주도에 이번에 이긴 분 문대림 그 후보라는 분은 대표적인 친문이에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이 당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시는 분들 보면요. 지역구 내의 경쟁자가 굉장히 유력한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불평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하위 통보받은 분이 31명입니다. 31명 중에 6명, 7명이 본인은 나는 지금 하위 통보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가만 계셔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분들은 지역구 경선에서 해볼 만하다.
그런 판단을 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요. 지금 전부 통보가 간 건가요? 전부 통보가 갔습니다. 네. 그리고 친문 주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전해철 의원이라든가 박강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무 이야기도 안 합니다. 그분들은 경선해볼 만 하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요. 개인이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의 문제, 공천 받을 가능성의 문제를 가지고 당내 파 갈등을 오히려 증폭시키고 원로들에게 전화해가지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그리고 네. 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이달 초였나요? 2월 4일이었나요? 한번 오찬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졌다. 지금 박진영 부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해당 의원들이 이게 제대로 된 거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친문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좀 대통령이 좀 의견 좀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식적으로는 저는 박진영 부원장 얘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이 전직 대통령의 개입을 요구한다는 건 저는 그렇게 정도의 그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얘기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자, 국회의장 얘기를 다시 하면 국회의장이 한두 사람이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전화 받아갖고 또 이렇게 누구를 챙기려고 하나 보다라는 비판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5명입니다. 한 사람이 배반을 하면 배반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10사람이 얘기하면 그것은 리더가 잘못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5명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있나요? 저 국회의장들이나 혹은 이 총리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공천 시스템이 잘못됐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친명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래서 또다시 2016년도에 한 새누리당 꼴 똑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문학진 의원 친명이었습니다.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실지 모르지만 경기 평택 항만공사 사장을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이재명 지사가 주었을 정도로 또 문학진 의원 입장에서는 성남시장 시절에 2012년에 제일 먼저 내가 달려가서 당신 손을 잡고 함께 선거운동을 띄워줬다. 패배한 선거지만 이라고 기억하는 서로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주 찐명, 그러니까 더민주혁신회의에 몸담고 있는 안태준이라는 그 지역에서 이름도 없는 사람한테 갑작스럽게 30% 나오고 10%가 나온다? 이 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가 되느냐 하면 친명도 소용없다. 찐명을 내세우려고 하나 보다. 얘기가 문학진 의원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장이나 혹은 전직 총리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전화 받아서 아이고 이 사람들이 전화했으니까 우리가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분들을 좀 너무 폄훼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친문 의원들의 좀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이달 초에 만났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어떤 말이 한번 오갔었는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요. 또 선거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단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민주당은 용광로처럼 분열과 갈등을 녹여내서 단결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박성준 대변인이 문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을 한번 옮겼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가고 있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양진 변호사님, 이런 가운데 어제 민주당 의총이 열렸습니다.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빠진 상태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좀 해당되는 의원들은 굉장히 좀 불공정 공천이다 이런 성토가 이어졌고 굉장한 성토의 장이 됐다고 하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제 의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오영환, 또 윤영찬, 송갑석, 전해철, 홍영표 의원들을 비롯해서 한 10명 정도가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최근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평가가 공정한지 이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됐고요. 두 번째는 여론조사 문제입니다.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 대한 의문들도 제기가 됐는데요. 최근 특정 지역구에서 해당 지역의 현역인 비명계 의원을 제외하고 여론조사가 진행된 것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요. 구체적으로는 인천 부평을, 또 서울 구로갑,
광주, 서울갑 등이 거론이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이 당 차원의 이 비공식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을 이날 이제 인정을 사실상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당이 만약에 이러한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라면 청구서가 날아오게 돼 있다. 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밝히고 또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고 이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에 의원들이 나와서 어떤 불만을 굉장히 카메라 앞에서 쏟아냈는데 그 발언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위한 공천이 돼서는 안 되고 의원들이 아주 울분에 차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뭐 친문이다 비명이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에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론조사 관련해서 너무 여러 군데 또 너무 무분별하게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죠. 많이 있어요. 사무총장은 대체로 당에서 한 것이 맞다. 북으로 치면 같이 살 의지가 있냐?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근본적으로 이 선거를 이기려고 하는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르지 마시라고. 비 오고 다친다고. 누구누구로 알아냈는지만 말씀해 주시고 이따 대변인 얘기 들으세요. 없으셨나요? 김영 의원님들 말씀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같아요. 네. 네, 의원들 반발 얘기 그리고 정청래 최고는 중간에 의총 중간에 나와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는 과정까지 한번 영상으로 봤는데 박시영 부원장님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불참을 했습니다. 의원총회. 의원들이 직접 항의를 불만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나오지 않아서 얘기를 자체를 하지 못했는데 일단 당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대표가 뭐 의총 개최 자체를 좀 탐탁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알 수 없죠. 예. 뭐 당 관계자 이분의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고 이분이 뭐 이재명 대표 네.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분 역시 저는 이재명 대표의 공천에 불만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뭐 당이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죠? 피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역시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는 의원 중심의 특권 정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당사자들이에요. 공천 받고 심사받는 당사자들이에요. 당사자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언론에 보도돼서 이 당내 갈등을 만드는 상황들. 또 다른 예를 볼게요. 지금 선거구 획정 안 됐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선거법 만드는 과정들 한번 보십시오. 그것도 문제가 늘 많았습니다. 왜? 당사자들이 직접 하는 거야.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구 조정하고 자기 법 만들고 자기 공천 가지고 난리치고 이게 제대로 된 정당 민주주의입니까? 저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좀 지적해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여론조사 이야기 하셨는데요. 당은요. 전략적인 판단을 위해서 특정인이 있는 곳에 다른 사람 여론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병수 의원이 지역구 옮기잖아요. 그러면서 서병수 의원이 옮기는 지역구에 전재수 의원하고 같이 시뮬레이션 안 해봤을까요? 그럼 그 지역에 원래 서병수 의원이 가기 전에 그 지역에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호 의원이 양산에 김두관 의원 지역구로 갑니다. 그 지역에 원래 김두관 의원하고 경쟁하고 있던 국민의힘 후보가 있습니다. 그 사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당은 전략적 판단을 통해서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넣어서 돌려보고 하는 것이 정당의 존재 이유고 정당이 하는 일입니다. 그걸 다 아실 만한 분들이 자기 지역구라고 하니까 정당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걸 원래 있던 그대로 나 공천 줘. 네. 이렇게 특권을 발로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 공천이 깔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자기 이익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당을 흔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질문 하나 드리면 어쨌든 그 해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난감한 위치에 처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가서 얘기를 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뭐 다른 일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어땠을까요? 뭐 제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의원총회라는 것은 정책적인 것들만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요. 원래 이래 정치적인 결정이라든가 주요 당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늘 이렇게 본인들이 오버해서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종훈 실장님 어쨌든 부원장님 말씀을 쭉 하셨는데 네. 어쨌든 여론조사입니다. 당내 기구에서 한 게 맞다고 시인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공천관리기구 신뢰성 좀 타격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뭐
박진영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이런 유형의 여론조사가 있다라는 거 인정합니다. 저도 기자 시절에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려서 그걸 바탕으로 판단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요. 예. 당의 공식적이지 아니한 어떤 여론조사도 있을 수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건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실제로 그 지역구의 여론을 듣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려면 객관적인 기구가 해야 되겠죠. 객관적인 기구이려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된 기구여야 되겠죠. 아니면 당 지도부의 그 누구와도 사실 관련이 없는 좀 더 객관적인 곳에 해야 그것을 수긍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지 아니한 사람을 넣어서 객관적인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개입하려는 의도. 어떤 의도냐면 특정 후보, 여기서 있지 아니한 어떤 사람을 여기에 꽂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굉장히 부풀리기 위해서 아예 질문을 조작하는 경우. 네. 예를 들어서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직위가 거의 없는데 한 사람만 우리가 인재 영입한 4.5 인재 영입의 어떤 직위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결과가 당연히 그쪽에 좋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질문을 넣거나 혹은 그 기구가 여심에 등록돼 있지 아니하고 또 어떤 특정 지도부와 연관되어 있는 흔적이 너무나 명백할 때 당연히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고 한다면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이의 제기는 저는 충분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설문지 구성에 대한 비판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도부와 관련은 없이 해야 된다고 그런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지도부가 민주당의 집행부인데 집행부가 책임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천 실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도부와 관련 없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지도와 관련이 있더라도 공정하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특정한 어떤 여론을 얻기 위해서 이를 채택했던 그런 여론조사 기관이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그런 그 기관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일단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변인이 얘기를 했고요. 자, 이쯤에서 얘기를 하고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50일의 저주. 50일의 저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총선 50일 앞두고 민주당이 앞서가다가 작년 11월 보궐선거 이후에요. 흔들리고 있다. 여기서 또 이재명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자객, 사천, 비명 행사 이런 얘기 나오면서요. 박지원 부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리더십 그래도 굳건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거는 정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이 재밌는 단어 만들어낸 거예요. 뭐 과거와 비교해서 나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2012년 그 총선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공천 실패해서 진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의 의제 설정이 제대로 된 게 없었어요. 의제 설정이 안 됐다. 의제 설정이 안 됐죠.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표가 그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면서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을 데리고 오면서 이 경제민주화를 사람과 더불어서 전면적인 이슈화를 시켜냅니다. 민주당은 그때 정권 심판론에 의해 이슈를 못 만들어냈어요. 공천의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의 공천은 저도 매끄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잡음이 많다고 봅니다만은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요. 끝나고 나면은 또 이렇게 주저앉아 버려요. 이슈라는 것이. 그럼 뭐냐? 결국은 정권 심판론과 그다음에 정권 심판론에 있어서 구체적 강론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어필될 수 있는가라는 국면 전환을 어떻게 빨리 하느냐의 문제지 공천만으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현대 선거에서는 공천 잘한 정당은 역대 없습니다. 네. YSDJ 같이 오너십이 작동하는 정당에서는 공천이 깔끔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어떤 정당도 공천 갈등이 없었던 정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천이 아니라 의제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의 이슈입니다. 네. 이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2012년 총선 대자비입니까? 아닙니까? 2012년 선거의 대자비일 수도 있는데 저는 2012년보다는 2016년 선거의 대자비 같아요. 16년이다. 2016년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참패를 하거든요. 근데 2016년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그때 당시에 180석 얻는다 이런 소리가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상 2016년 선거, 2020년 선거 모두 다 졌습니다. 민주당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두 번의 선거 모두 다 공천 파동 때문에 졌다. 이거는 뭐 거의 정설입니다. 2016년도 옥새 들고 나르샤, 또 친박, 찐박, 멀박 이렇게 해서 20개의 어떤 그 박 시리즈가 나와요. 네. 당시 그런 상황 때문에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유리됐다라는 건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플러스 알파가 일단 또 정책이라든지 또는 뭐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싸우는 집안에게 표를 던질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공천은 물론 잘했다가 아니라 공천 이렇게 다툼이 있지 아니한다. 연착륙시켜야 된다. 이것에 정당의 상당한 또 그런 플러스 요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오늘 논란이 이렇게 좀 이래저래 잡음이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인단은 공천 1차 관문 통과해서요. 현역 의원들과 1대1 경선이 확정됐다 하더라고요. 모두. 그렇습니다. 총 3명이 있는데요. 우선 광주 광산갑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법률 특보인 박균택 변호사가 이용빈 현 의원과 경선을 치르게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 금천에서는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최기상 의원이 경선을 치릅니다. 조상호 변호사는 금천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를 선언한 서울 중성동갑 여론조사에 이름이 올라와서 대놓고 친명 원외 인사 공천하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왔던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자 최근 1심 선고를 받은 김용전 민주연구원장 변호인이었던 임윤태 변호사도 남양주 갑에서 최민희 전 의원과 경선을 벌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는 건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에게도 사실 좀 낯선 인물들인데요. 네. 한동훈 위원장도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이라면서 왜 민주당에서 이 인물들을 경선에 올렸을지 설명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장동 관련자들이 공천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고 대장동의 변호사들이 다 공천에서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분들은 대장동의 비밀을 알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무서울 겁니다. 공천을 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공천으로 자기 범죄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겁니다. 그건 대장동 변호사비를 공천으로 대납하는 거죠. 도대체 어디까지 민주당을 이렇게 망가뜨릴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네, 공천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 뭐 이런 주장을 폈는데 부원장님, 일단은 어제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 지금 언급된 분들 경선 지역을 발표하면서요. 빅매치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를 두고서 또 비명계에서는 전형적인 특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진짜 과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특수부 검사 수준의 음모론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당원과 지지자가 뭔지 모르니까 저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민주당의 당원 구조가 지난번 전당대회 때 77.7%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전당대회에서.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자 대다수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친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여론이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거역합니까? 자, 지난 대선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국정을 제대로 운영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투표를 해보니까요. 0.7% 앞서는데 어떡합니까? 예. 이게 국민의 현실이고 실제로 여론인 겁니다. 민주당의 구성이 그렇게 돼 있고요. 여론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역시 저 당은 제대로 된 여론조사라든가 경선을 통하지 않고 폭력적으로 막 찍어 누르는구나라는 느낌을 반대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좀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용빈, 박균택, 이용빈 의원 친명입니다. 최기상, 조상우, 최기상 의원도 친명입니다. 최민희, 임윤태, 최민희 의원도 친명입니다. 왜 친명이냐고 말씀드리면요. 이용빈, 최기상, 최민희 의원, 최민희 전 의원 세 사람 다 현재 이재명 체제에서 당직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군데 다 친명 간의 대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적합도 조사라는 여론조사에 의해 가지고 전반적인 것들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급하신 위원들 인물들은 사실 뭐 친명이다 누가 규정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박진영 부원장 개인 의견이라는 사실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장가 기자, 공관위가 그래서 뭐 유명무실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하위 통보받은 비명계원 반발 많지 않습니까? 일단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좀 진화에 나섰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지도부, 공관위 어떤 얘기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겁니다. 밀실 공천 없고 비명 학살 없다. 시스템 공천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정작 하위 10% 평가를 받은 인물은 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견뎌내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양측의 목소리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이명백 공관위원장 전화가 왔고요. 그래서 저는 참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본인도 웃으시면서 저는 잘 모릅니다. 그냥 통보만 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는 금방 끊었고요. 전화는 상당히 좀 쿨하게 받으셨네요. 근데 약간 헛웃음도 나왔어요. 당이 정해놓은 그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 학살이라는 것은 저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최종 명단만 받았습니다. 네, 비명계 공천 학살 없다. 하위 10% 들어가는지는 나는 어떤 근거인지는 나도 모르고 명단만 받았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원래? 공관영리 잘 모릅니까 원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데요. 예. 민주당이 이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라는 상설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4년 동안 평가를 합니다. 근데 평가 항목이 엄청나게 많아요. 점수도 1000점 만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 복잡합니다. 사실은 복잡하게 해놓은 이유가 지도부라든가 의도적 개입을 못하게 하려고 복잡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심플하지 않다 보니까 이 공관위원장이 내용을 받아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0명이 참여하고 단면 평가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복잡한 제도 옳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박용진 의원 잘 알 겁니다. 2016년도에는 민주당이 컷오프를 했습니다. 아예 잘라버렸습니다. 이 명단 공개하고 20%를.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의원들 간 다면 평가를 했습니다. 다 아는 거예요. 누가 잘리는지. 그런 상황도 있는데 지금은 31명에게 개인적으로 통보했지 오픈하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 뭐 과지옥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된다는 게요. 저는 국민 앞에서, 당원 앞에서, 지지자 앞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보통 우리 교수들도 강의 평가제 합니다. 우리 PD들도 그다음에 저기 앵커들도 다 평가받습니다. 그게 다 공개됩니다. 근데 왜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평가받는 것을 공개하면 안 되고 평가하면 안 됩니까? 이거야말로 저는 특권의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사실 평가받지는 않는데 알겠습니다. 자, 이정만 실장님. 네. 시청률이요. 예. 그래서 당 지도부가 임 위원장 잘 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상 들러리로 세운 거 아니냐,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지금 표현했다는 게 만약 사실이라면 나는 모릅니다. 전달만 합니다. 한다면 그러면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아니라 그 누가 그 자리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자리 아닌가요? 아니 그렇게 그 시스템에 의해서 명단이 왔고 나는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그냥 통보만 하고 끝. 그러면 공관위원장의 자리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좀 복잡하긴 해요.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선출직 평가위원장 따로 있고 위원 따로 있습니다. 전략공천위원장 따로 있고 위원 따로 있습니다. 네. 공관위원장 따로 있고 공관위원장 따로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번처럼 어떤 이의 제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때 책임이 분산돼 버려요. 한 사람한테 책임이 집중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두 다 책임을 지금 돌리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건 어쨌든 시스템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공관위원장은 총 책임을 지는 사람이죠. 그리고 자기의 철학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요.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려면 자기가 지금까지 정치학자로서 뭐 어떤 걸 봤는데 내가 지금 딱 보니까 이건 공정할 수밖에 없다. 최소한 그걸 다 알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 자리가 공관위원장인데 나는 모릅니다. 전달만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한다면 대단히 무책임하고 대단히 공관위원장을 왜 그러면 자리를 마련했느냐라는 비판이 그래서 나올 겁니다. 네. 뭐 다양한 복잡함이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좀 단점으로 좀 부각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 좀 이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양지인 변호사님, 민주당 선관위원장이 이런 가운데 갑자기 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정말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민주당의 경선 과정을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장 정필모 의원이 21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실 이날 오후 10시에는요. 1차 경선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발표 당일에 갑작스럽게 선관위원장이 사퇴한
한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최근 당내 공천을 둘러싼 갈등의 문제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한 선관위 관계자는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정체불명의 여론조사가 실시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러한 공천 갈등으로 인해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장갈 기자, 그리고 공관위 평가 반발에서요, 최하위권 통보 사실을 밝힌 의원들이 그제, 어제 계속 나왔습니다. 또 누구 있었죠? 우선 송갑석 의원이 있는데요. 송갑석 의원은 어제 자신이 하위 20% 평가를 받았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위 20%면 경선 득표수의 20%가 감산이 됩니다. 송 의원은 자신은 국회 의정 대상을 3년 연속 수여를 했는데 300명 중에 2등 안에 드는 건데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명 박영순 의원, 김한정 의원은 하위 10%를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우선 박영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박영순은 비명이라서 컷오프 된다라는 말이 들렸다. 내가 하위 10%를 받고 보니까 이거 애초부터 기획된 거라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잠깐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비수도권 그린벨트 규제를 20년 만에 해제한다고 했죠. 또 오늘 민생토론회가 지금 이 시간 열리고 있는데 원전 산업 관련해서 주제를 꺼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잠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핵심 기지인 창원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원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길을 걸어왔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흔히 원자력 발전의 시작을 1978년 4월 고리 1호기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나라 원전의 기초를 다지신 분은 이승만 대통령이셨습니다. 원자력의 미래를 내다봤던 이승만 대통령께서 1956년 한미 원자력 협정을 체결하고 59년에는 원자력원과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의 길을 여셨습니다. 또 서울대학과 한양대학의 원자력공학과를 설치해서 연구 개발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실로 대단한 해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이어받아 박정희 대통령께서 1969년 최초의 원자력 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원전 산업을 일으켰습니다. 이로써 우리 원전 산업의 토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 원전은 싸고 품질 좋은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끈 원동력이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성장을 할 때 한국의 산업용 전기 가격이 일본의 산업용 전기 가격의 4분의 1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원전 산업 그 자체가 중요한 수출 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원전은 그 건설과 운영 과정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민생 직결 사안입니다. 보통 원전은 2기를 쌍으로 건설합니다. 2기 건설과 운영 과정에 15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4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 최신 원전의 설계 수명을 60년으로 계산하면 같은 전기를 만드는데 LNG보다 무려 64조 원이 절감됩니다. 더 나아가 원전 수출을 통해 자동차 수백만 대, 스마트폰 수천만 대 이상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원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전 세계의 산업 구조가 반도체, AI, 전기차 등 첨단 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재편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라인 하나에 원전 1기에 해당하는 1.3기가와트의 전력이 소요됩니다. 대도시의 시민들이 쓰는 만큼의 그 전기를
반도체 생산 라인 하나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첨단 산업들은 엄청난 양의 고품질 전기가 필요하고 결국 원전이 없으면 첨단 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원전 산업의 핵심 도시가 바로 이곳 창원입니다. 창원은 40년이 넘는 오랜 세월 원전 국산화를 선도하며 우리 원전 산업의 발전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습니다.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고 기업들은 직원들 월급을 줄 돈이 없어서 대출로 연명하며 겨우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 운영이 세계 인류의 원전 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취임 직후부터 원전 정책과 원전 생태계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먼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재개했고 지난 정부가 금지했던 원전 10기의 계속 운전 절차도 개시했습니다. 팀 코리아를 구성해서 우리 원전 수출에 적극 노력한 결과 1년 반 만에 4조 원의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원전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일감이 늘어나면서 창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생태계가 지금 빠르게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원전 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 먼저 3조 3천억 규모의 일감과 1조 원 규모의 특별 금융을 지원할 것입니다. 계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선지급을 통해서 기업들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 조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 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원전 연구 기반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원전 해체에만 집중하고 원전 고도화와 수출에 필요한 연구는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4천억 원을 투입해서 소형 모듈 원전 SMR 개발에 착수하는 등 원자력 R&D들 제자리로 돌려놨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마는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 원자력 전공자가 20% 넘게 감소했고 또 원자력 학과가 있던 18개 대학 가운데 3곳이 전공을 폐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이후 원자력 전공 학생이 과거의 90% 수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미래 원전 산업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원자력 전공을 선택한 것이 후회되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지난 정권의 무모한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면서 원전 산업의 재도약 원년으로 삼겠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 4조 원을 투입해서 정상화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종우 실장님. 네네. 송갑석, 박영순 두 의원, 네네.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인데 네네. 이 상 사실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뭐 열심히 의정활동해서 주는 건데 예. 이분들이 하위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자, 의정대상 수상자가 물론 의미 있는 상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최고의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담보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은 그렇죠.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무조건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선거라는 건 국민 눈높이잖아요. 국민한테 어쨌든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라는 건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조건이. 네. 예를 들자면 아이고 법안 통과 건수가 많다. 대표 발의해서 이건 박수 칠만해요. 국민들이 박수 그래 100건이나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들이 있는 거 압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아이고 법안 통과를 이렇게 많이 했느냐. 혹은 또 출석률 중요합니다. 상임위에 제대로 출석하고 본회의 제대로 출석해야지 맨날 빠지면서 국회의원 활동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국민이 알 수 있는데 민주당에 제가 좀 잘 모르겠는 게 다면 평가 방식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성 평가가 있고 그런데 보니까 관리당원들이나 혹은 의원들끼리 예를 들어서 당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당에 대한 기여도가 과연 어떤 것일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에게 좀 더 쓴소리를 하거나 또 반기를 들거나 혹은 대표가 단식할 때 옆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전부터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 지역의 행사 때문에 먹는 행사를 해서 이 나중에 관리당원들한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만약에 정성평가나 혹은 다면평가에 포함이 됐다고 한다면 네. 물론 그 당의 입장에서는 이 당의 기여도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네. 국민들이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부원장님, 이 오늘 하위 10% 커밍아웃했던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에 좀 첫 스타트를 끄는 분인데 박용진 의원입니다. 오늘 재심 신청서를 냈는데 내용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 조목조목 반복했거든요. 항목별로 좀 왜 이렇게 제가 점수가 이렇게 낮게 나왔어요? 아무튼 공개를 요구했는데 뭐 재심 들어가면 구제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뭐 제가 전망을 장담할 수는 없죠. 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심위원회가 있으니까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의정활동 잘했는데 네. 왜 평가가 이렇게 나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국회의원이 가지는 이중적 입장이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 기관이다고요. 당에서 공천한 당인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평가가 좋아서 의정대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받을 수도 있는데요. 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략적으로 이 사람이 집권이라든가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네 어떤 도움이 됐는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말씀드리지만 정당은 공천 주는 게 본질적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당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전략적 판단을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당 없애고 전부 다 국민 공천하지 뭐하러 정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민주당의 이 공천 시스템이나 이 평가 시스템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이것이 상징하는 철학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픈 프라이머리 합니다. 국민 공천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 가면요. 선진국 정당들이 당원들이 토론해서 100% 후보자를 뽑아버립니다. 거기에는 뭐 의원 출석률이라든가 입법을 몇 개 발의했는데 이게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정당 정치가 우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 제도의 상징성이 무엇인지 분명했더라면은 이런 좀 하나의 마찰이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를 가지고 세 차례나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수긍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끝나고 그런 생각이 바꾸자 듭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번 총선 끝나고 이번까지는 바꾸자?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네. 하는 중간에 제도를 바꾸면 완전 당이 무너지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민주당 공천에서 뜨거운 감자, 최근에 좀 뇌관이다 이렇게 불리는 임종석 전 실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부원장님, 일단은 당에서는 송파갑으로 출마를 좀 지역구를 바꿔보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임 실장이 사실상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직접 설득에 나설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만날 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만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안 간다고 하면 안 주면 되죠. 그거 아닌가요? 뭐 우리 임종석 실장님은 무슨 특권층입니까? 중성동고가 아마 자신의 성을 쌓아서 영지입니까? 성주입니까? 국민의힘 예를 들어 볼게요. 김태호 의원 가라고 하니까 바로 양산 가보러 가지 않습니까? 서병수 의원 당에서 가라고 하니까 바로 가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임종석 실장님 이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혼자만 당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까? 이종훈 실장이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임 전 실장은 사실상 거부 의사 밝혔고 현재 중성동 갑에서 유세 일정 2배로 더 늘렸다고 합니다. 네. 내가 여기서 더 살아남을 거다, 할 거다. 일각에서는요, 공천 주기 일단은 민주당에서 싫은 거 아니냐. 그래서 더 이렇게 좀 강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이라는 건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왜 예술이냐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공천이 잡음이 없었던 적은 없지만 그러나 연착륙시켜서 공천의 잡음을 최소화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임종석 실장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대의 명분을 좀 마련해 주었던가. 아까 김태호 의원 말씀하셨지만 김태호, 서병수, 그다음에 조혜진 이 세 사람은 사실상 친윤과 그렇게 거리가 가까운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 사람에게 그냥 통보만 한 건 아니거든요. 바로 대의가 있었습니다. 낙동강 벨트라는 대의가 있었고 또 이 세 사람은 각각의 헌신했던 여러 가지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종석 실장에게 이렇게 좀 더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을 먼저 주고 그런 어떤 과정을 하지 아니하고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름을 걸어서 여론조사가 튀어나왔고 그런데 임종석 실장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몇 차례나 전화를 해서 이것과 관련된 어떤 해명을 듣고 싶었는데 연락이 안 닿았다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설득이 좀 더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일단은 임종석 실장이 박주영 부원장께서는 이제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러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친문 쪽에서는 어떻게 상징성이 있는 것 같다는 어떤 평가도 나오는데 임종석 실장은 잘못 만약에 문제가 되면 집단 행동을 정말 민주당 내에서 할 수 있다. 내전까지 분당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각에서는 분당할 거다. 예를 들어서 구심점이 임종석 실장한테 있어서 분당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그렇게 될 거라면 미리 비명계가 뭉쳐서 무엇인가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비명계가 구심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임종석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결정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동력이 있을까? 최소한 이 정도는 될 거예요. 친문연대, 옛날에 친박연대 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각 제각기 가서 각자 도생해서 다시 살아온다라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비명계의 중심이 임종석 실장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좀 미지수입니다.